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빛나는 거리, 이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이는 이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지금 우리가 디딘 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조국 근대화라는 거대한 꿈을 향해 온 국민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중화공업 육성.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통계와 숫자로 성공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이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출근, 야간 근무, 상상할 수 없는 노동 강도 속에서 청춘을 바친 이들. 그들은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표창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새벽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숙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았던 시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풀뿌리를 삶아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시절 농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 소녀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는 것. 15, 16살.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 소녀들이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돌아와. 돈 벌려다 몸 상하면 안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돌아가면 동생들이 굶어야 한다는 것을. 기차는 시골역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 산과 강.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차 안에는 자신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서울. 차가운 공기.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을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건물은 너무 높았으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단으로 공장으로. 구로공단, 영등포공단, 성수동 공장지대.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공장 앞에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공 모집. 나이 15세 이상. 경력 무관. 숙식 제공. 그 간단한 문구가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보였습니다. 면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짧은 질문. 손은 빠른가? 아프지는 않나? 고향은 어디고? 그리고 곧바로 채용.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그들의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공장의 불빛뿐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희망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귀를 찢는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봉틀 소리, 직조기 소리, 프레스 소리. 온갖 기계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떠다니고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공장 안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 그것은 그들에게 삶의 투쟁가였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견디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아니, 알람 시계조차 없는 이들은 그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쪽방에서 6명이 함께 쓰는 방에서, 공장 기숙사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간단한 식사. 밥과 김치, 가끔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5시가 되기 전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말없이 걷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만원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올라탔습니다. 몸을 실른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고 서로의 몸에 기댄 채로 공단까지 가야 했습니다. 버스 안의 풍경. 졸고 있는 사람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을 감고 조금이라도 더 쉬려는 사람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만이 잠을 쫓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몸이 떨렸고 여름이면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일당이 깎이면 안 되니까. 6시 정각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타임카드를 찍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각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공장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지만 그나마도 먼지를 날릴 뿐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의 다락방. 천장이 너무 낮아서 1.5m도 채 되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빽빽하게 앉아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으면 옆 사람의 팔꿈치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하루 15시간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4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작업 중에 자리를 비우면 반장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할 거면 집에 가. 그 한마디가 두려워서 화장실도 참았습니다. 재봉틀을 밟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천을 놓고 바늘을 떨어뜨리고 실을 자르고 다시 천을 놓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생산해야 하는 목표량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먼지는 끊임없이 날렸습니다. 천을 자를 때마다, 재봉틀을 밟을 때마다 보풀과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났습니다. 목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침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먼지는 폐 깊숙이 들어가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어깨는 짓눌렸습니다.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어깨와 목이 굳어갔습니다. 18살,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바늘땀을 계속 들여다보니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몇 밀리미터의 바늘땀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눈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고통은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공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자격지심. 그 서러움은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신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거리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970년대 통계를 보면 당시 월평균 노동시간은 225.3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9일 정도만 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초과 근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일해야 한다.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급에 조금 더 얹어주는 정도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휘황찬란한 구호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출 목표 달성, 경제 성장률 2자릿수.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성공의 역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인간 이하의 환경과 무한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통계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그날도 평화시장은 분주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봉제 공장들. 그곳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평화시장 앞 도로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22살의 재단사 전태일. 그는 온몸에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냥불을 그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급히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태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것은 한 사람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십만 노동자들이 감히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고통과 서러움의 메아리였습니다. 전태일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하는 10대 소녀들. 먼지를 마시며 기침하는 아이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그들을 보며 전태일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찾아 읽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 일요일 휴무, 연소자 보호.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신문사에 투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을 불사름으로써 세상에 외치려 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고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들의 뜻을 이어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근로기준법이 조금씩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것들.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 근무, 주말 휴일, 최저임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안전한 작업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먼 이야기였습니다. 숨 쉬고 쉬고 꿈꾸는 것조차도. 하지만 전태일과 같은 이들의 희생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금씩 얻어낸 권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견뎌야 했을까요?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장에서 일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족 그리고 조국. 월급 봉투를 받는 날. 그날만큼은 조금 설레었습니다. 한 달간의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 봉투를 열어보면 22,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22,000원.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당시 물가를 보면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시내버스 요금이 10원에서 30원이었습니다. 영화표가 150원, 콜라 한 병이 50원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2,000원이면 짜장면 220그릇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에 7그릇씩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계였고 동생들의 학비였으며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고향으로 송금하는 것. 22,000원 중에서 15,000원 정도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7,000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방세가 3,000원, 식비가 3,000원, 교통비가 500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고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부모님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서툰 글씨로, 동생의 귀여운 글씨로. 보내준 돈 잘 받았다. 동생이 이번 학기 상 받았다. 너무 고맙다. 건강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15, 16의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어깨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거나 사고로 돌아가신 집, 형제가 많아서 부모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집,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 집, 그런 집의 큰딸, 큰아들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희생해서 동생이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동생은 대학 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국. 그 시절 사람들에게 조국이라는 단어는 특별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였기에 나라가 가난하고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수출을 늘리면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정부의 구호가 그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거대한 기여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들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옷이 미국으로 갔대. 우리가 만든 가발이 유럽으로 갔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이 세계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착취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주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 값싼 대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000원. 지금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돈입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9일만 쉬고 그렇게 받은 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새벽을 연 사람들. 낯선 이국 땅, 독일로 향한 광부와 간호사들입니다. 1963년 12월 21일 서울 김포공항. 첫 파독 광부 123명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돈 많이 벌어와. 하지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 비행기는 서울을 떠나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로 향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 처음 보는 외국 땅.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지하 1000m 깊이의 탄광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1분, 2분, 3분. 계속해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막장에 도착하자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헤드랜턴을 켜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했고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석탄을 캐는 일. 곡괭이를 들고 석탄벽을 내리쳤습니다. 석탄 가루가 온몸에 뒤덮였습니다. 얼굴도 손도 옷도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입안에도 코안에도 석탄 가루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8시간 교대 근무하지만 그 8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낙반 사고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동료가 돌에 깔려 죽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것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매일 아침 그런 생각을 하며 막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월급보다 10배 이상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3년 계약. 3년만 버티면 가족에게 큰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작은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들은 가족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그 사진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호주머니 속 구겨진 가족 사진을 매일 꺼내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3년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향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돈을 보내니 잘 쓰거라. 힘든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해는 일찍 지고 늦게 떴습니다.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하에서 일하고 지상에 올라와도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낙은 월급날이었습니다. 돈을 받아 은행에 가서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하며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이 돈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겠지. 동생 대학 보낼 수 있겠지.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3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돈은 외화가 되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송금한 돈이 그 부족한 외화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만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간 독일어를 배우고 갔지만 현지에서 쓰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학 용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의사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약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환자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간호사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독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환자들과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독일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동에서 온 천사. 사람들이 한국 간호사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환자들은 한국 간호사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고 헌신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찬사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향수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 먹고 설날에 떡국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밤에 혼자 기숙사방에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해야 하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도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많은 간호사들의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독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일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민 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온 것을 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1960년대 독일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구나. 교육열이 높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갔습니다. 이것은 훗날 한국과 독일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국가 간의 관계를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 모여서 나라가 이만큼 큰 거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땀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쳤지만 그들은 밤이 되면 야학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경야독.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9시 공장 문을 나섭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깨는 결립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편한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잠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학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타고 또는 걸어서 야학교실이 있는 교회나 성당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칠판 앞에 선생님이 섭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료로 밤늦은 시간에 노동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자음부터 배웁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가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20살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는 것이.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깨치자 이번에는 수학을 배웠습니다. 영어도 배웠습니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야학에서 배웠습니다. 눈이 감겨도 손이 떨려도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를 열심히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수업이 끝난 후에 질문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쉬자, 제발 쉬자.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목표가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그것을 통과하면 정식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몇 달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공장일과 시험 공부를 병행해야 했으니까.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지금 놀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시험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갔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합격 발표. 게시판에 붙은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합격했다. 해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아든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이 잊혀질 만큼 값진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합격증을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부는 더 나아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주경야독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 재수학원에 다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장 노동자였던 자신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 야간부 수업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과제를 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집이 넉넉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러웠고 때로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했습니다. 4년 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장.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룬 증거였습니다. 졸업 후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월급도 올랐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력하면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재봉틀은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야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배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새벽 출근길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단함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의 설렘을,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지친 얼굴 대신 활기찬 얼굴들이 보입니다.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만원 버스 대신 깨끗하고 빠른 지하철로 출근합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좌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음악을 들으며 출근합니다. 빽빽했던 공장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구로공단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봉제 공장 대신 IT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재봉틀 소리 대신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립니다. 영등포와 성수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카페, 레스토랑.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청계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개되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복원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평화시장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 년 만에 옛 공장 터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60대, 70대가 된 그들.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건물도 골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이 서 있고 화려한 간판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맞나? 서로 물어봅니다. 옛 지도를 꺼내보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자신들이 일했던 그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섭니다. 한 할머니가 빌딩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여기 3층에 우리 공장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30층짜리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그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골목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좁은 골목에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노동자들이 골목에 나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산합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에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그들은 이곳이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많이 변했네.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감회가 복잡합니다.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현대적이고 더 살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서운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땀과 먼지로 얼룩진 젊음이 없습니다. 재봉틀 소리도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발걸음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의 새벽과 청춘이 스며들어 있음을, 이 모든 번영의 기초에 그들의 희생이 놓여 있음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의 주춧돌처럼, 땅속 깊이 박힌 말뚝처럼 그들의 노동이 이 도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동료였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땀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위대한 역사임을, 그들의 새벽이 우리의 밝은 아침을 가능하게 했음을.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불과 5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장.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그 과정에서의 고통이 가려져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 편리한 교통, 풍족한 생활. 이것들은 그들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후회는 없다고. 이만큼 이뤄낸 걸 보면 뿌듯하다고. 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습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그때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한 할아버지가 옛 공장 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중얼거립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젊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빛나는 토대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를 연 가장 뜨거운 동력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960년 한국의 수출액은 3,300만 달러였습니다. 2023년 한국의 수출액은 6,321억 달러입니다. 약 2만 배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쌓여서 이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960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습니다. 2024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 그 모든 것이 경제 발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의 밑바탕에 그들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땀방울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역사책에는 대통령의 이름, 재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탄광에서 석탄을 캤던 광부들,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새벽은 비로소 우리의 밝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은 우리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헌신했듯이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